그 네. 강남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불과 저희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랬죠. 이게 시장이 정부 정책이 아무리 세도 네. 시장이 이것을 그냥 비웃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잡힌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제일 문제가 강남 집값이었고 네. 또 재건축발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집값 상승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정부가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놨잖아요. 처음에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네. 심리전 차원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초과이익 네. 환수 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거액을 환수 조처하게 될 것이다. 네. 그걸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줬고요. 그리고는 또 재건축 규제, 재건축을 쉽게 하기 쉽게 못하도록 네. 규제를 규제. 또 했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 쌓여서 결국 재건축 가격을 안정화시켰고 네. 그게 전체적인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그러니까 계속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계속 네. 정책들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시장이 안 받다가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종합 세트가 딱 세팅이 되니까 그런 건가요? 제일 아니면- 중요한 것은 네. 사실 어떤 것도 예.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의지가 예. 얼마만큼 강한지를 정부가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 정부에 맞서서는 네.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올라야 할 요인이 있었다면 네. 그것도 잠재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여전히 그 부동산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한 현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울과 지역, 지방의 이 부동산 값이 너무 네.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게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 뭐 교육의 문제, 뭐 도로교통의 문제, 네. 여러 가지 인프라의 문제가 한데 섞여 그렇죠. 있는 문제. 네. 이게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뭐 문화 시설, 뭐 스포츠 시설,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는 해서 생기는 네.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남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사실 그리고 이거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집이 낡은데 왜 오르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강남에 보면 정말 야 근데 쥐가 집값이라고 다닐 것 하면 같은. 집값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네. 두 가지로 구성되어 네. 있죠. 집값. 하나는 건축물이고 네. 하나는 토지입니다. 땅값. 네. 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에는 더 짧았습니다만 요즘도 35년 정도면 네. 감가상각이 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새로 지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오히려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35년 정도 지나면 건축물의 가치는 이제 거의 다 소진하는데 그 건축물의 가치는 사라져서 없어지지만 땅값이 그보다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있는 집값이 오르는 거죠. 대지 지분이 워낙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대지 지분은 왜 오를까? 네. 결국은 인프라죠. 주변 인프라가 역시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서울과 지방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인구는 어느 쪽에서 늘어요? 서울 수도권에서 늘어납니다. 네. 지방은 자꾸 줄죠. 그렇죠. 또 하나 소득, 경제력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은 소득이 빠르게 늘지만 지방은 빠르게 늘지 않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도 계속해서 갖춰주죠. 그래서 이 도시의 땅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죠. 지금도 추세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네. 큰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평준화해버리면 굳이 서울에 몰려 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역에 좋은 회사들이 막 있으면 네. 굳이 서울에 몰려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전부 아닐 거예요. 네. 그럴까요? 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서울 근처에 살라. 서울로 사람 보내라.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이게 쉽게 안 바뀌죠. 아, 이 공식을 네. 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갭 투자 한번 짚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역계 지방에 한 48채 정도 투자했다가 이게 지금 큰일 난 분들이 네. 속속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갭 이런 투자가 상당히 많았죠. 네. 곳곳에 특히 그 전세값과 집값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곳. 예.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수도권도 되게 많았어요. 소액을 가지고서 예. 투자를 했거든요. 예. 수도권도 많았어요. 예, 경기도. 그렇죠. 서울에서 약간 예, 벗어난 예. 곳 그런 곳에 이렇게 했는데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면 네. 이제 문제가 되죠. 투자자는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있을 텐데 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자 못 갚고 뭐 원리금 못 갚고 그러면 결국 경매 들어가죠. 이번에 48채가 한꺼번에 나왔다고 하죠. 네. 동탄 1신도시였습니다. 아. 네, 이미 18채가 1차 경매에 들어갔었는데 예. 다 유찰됐어요. 유찰되면 경매 가격이 얼마였는데요? 집집마다 다 다 다른데, 다르니까 예. 우선 이제 감정 가격을 놓고 100%로 예. 이제 아. 얘기를 하죠. 근데 한번 유찰이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준 가격이 30%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분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제대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이분이 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내막은 모르니까 일단 네. 경매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네. 정확한 사연은 모르니까요. 그런데 갭 투자를 대규모로 이렇게 한 분들 같으면 그런 위험에 꽤 노출되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창 갭 투자 바람이 불 때 여대생도 그리고 뭐 과외해가지고 네.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뭐 네. 2천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뭐 약간 비트코인 열풍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젊은층들이 어떤 걸 해도 뭔가 돌파구가 없거든요. 경제 사정이 나아질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비트코인이 됐든 또 갭 투자가 됐든 뭐 이런 식에서 돈벌이를 찾게 되는 경향성. 참 걱정이죠. 제가 볼 때는 갭 투자라고 하는 게 마치 주식시장에서 선물이나 옵션 투자와 같습니다. 소액을 투자해서 네. 투자 수익은 굉장히 키울 수 있죠. 잘 되면. 예. 그런데 안 되면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죠. 예. 네, 예를 들면 가상통화, 암호화폐 네. 같은 것도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처음에 한번 샀을 때 손실을 네. 봐버리면 회복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갭 투자 같은 경우에 갭 투자는 그 차액을 가지고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조금만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순식간에 어려워지잖아요. 예. 다만 이제 그걸 자기 돈으로 투자했으면 리스크가 적을 거고 그렇겠죠. 돈을 이제 외부에서 빚어져서. 조달해서 했다면 네. 고금리로 조달해서 했다면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어떤 이거 피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뭐 투자에 어떻게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네. 된다. 이런 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도처에서 이런 피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이제 위험한 투자로 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알기로는 갭 투자하는 분들은 꽤 고수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고수들이고 쇼핑하듯이 이렇게 갭 투자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쇼핑하듯이 갭 네. 투자를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같이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갭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분들은 주식 투자하듯이 집을 샀겠죠. 이미 벌 만큼 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 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항상 악어가 누굴 잡아먹느냐? 네. 마지막에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끝물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완전히 집값이 상승 국면일 때 산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어쨌든 간에 큰 손실이 없겠지만 근데 이게 마지막은 다 문제죠. 비슷한 공식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그때 가상통화 때도 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됐든 뭐 가상통화 혹은 뭐 비트코인 뭐 그밖에 뭐가 됐든 네. 다 똑같은 공식이 좀 아주 간단하죠. 수용이 된다. 뭐 투자 수익을 높게 하려면 네. 위험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손실을 보기 쉽고 붐에 따라 붙었을 때는 마지막에 네. 따라 붙으면 꼭 예. 걸리고 그러는 예.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2월 넘어서 이제 네. 3월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제 2, 3월 신학기의 이사철에 뭐 전셋값이 오르고 뭐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도 뉴스가 많아서 그런지 네. 그 소식이 많지 않아요. 전세 가격이 대체로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우선 집값부터 보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집값이 꽤 안정화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의 가격도 네. 지금 3월 9일 날 부동산 114가 조사한 것을 보면 예. 전주 대비 0.04%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승률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드디어 하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값이 꽤 오랜 세월 올랐었죠. 근데 지금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역시 금리예요. 금리. 네. 아.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된다든지 인구가 예. 몰려든다든지 예. 아니면 가계 소득이 늘어난다든지 집의 공급이 상당 기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족하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예요. IMF 때 보면요.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만큼 집값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집값 흐름을 보면 우리는 금리가 완만하게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걸어왔죠. 예. 경제가 이제 계속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낮아지니까. 나라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올랐다가 조금 올랐다가 조금 올랐다 이런 계속 식으로 올랐어요. 예, 계속 오르긴 했어도 올랐다가 조금 올랐다가. 상승률이 예. 첫 단계에서는 높았다가 완화됐다가 그 다음 수준으로 조금 올랐다가 네. 완화됐다가 조금 올랐다 내려가고 네. 그래서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쪽으로 수렴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반전되는 시기이죠. 우리 기준금리를 작년 11월 말에 네. 1.25에서 1.5로 올렸습니다. 6년 반 만에 올린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건 기준금리 올리는 것이고 시장금리는 더 오르잖아요. 그 전부터 올랐고 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텐데 그러면 더 오르겠죠. 아, 올해도 또 올려요? 저는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 봅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네. 우리가 갭을 크게 갖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아. 그렇다면 우리도 완만한 속도로나마 따라가 줘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오를 거고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겠죠. 지금 오르던 추세로. 그 변동금리로 집 사신 분들 이거 큰일 났네. 이자 부담이 커져서. 예. 그것 때문에도 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올랐던 집값이 네. 이제 좀 쉬어가야 하는 때가 온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얼마나 쉬어갈까요? 이것도 이러다가 또 확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가 크게 오르려면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예, 되는데 제가 예. 볼 때는 금리 부담은 앞으로 좀 계속 커질 건데 아, 과거와 같이 집값이 빠르게 네. 사람들이 겁을 낼 정도로 오르는 국면이 당분간은 좀 오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떨어질까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저는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 네, 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공급량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살펴보셨겠습니다만 2016년부터 우리가 네. 굉장히 주택 분양 물량이 많았잖아요. 빚내서 집 사라고 그때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그랬잖아요. 말까지 있었죠. 예. 금리를 워낙 예. 낮춰주고 쉽게 사게 해줬는데요. 예. 그래서 정부가 집을 돈 다 많이 퍼줄 테니까. 지었어요. 예. 많이 지었고 많이 지었는데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창원이나 이런 네. 쪽이요. 그쪽은 상당히 요즘 공급 부담이 크죠. 충청남도도 최근에 좀 크던데 아, 그런 쪽에서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지역에 따라서는 공급량이 워낙 많아서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아파트 짓는 게 이게 좋은 네. 현상입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파트만 짓지 주변에는 인프라는 또 별로예요. 아파트 자체가 학교도. 워낙 인프라가 좋잖아요. 아니 아파트 뭐 공원 있고 뭐 이런 건 네. 좋은데 학교도 부족하고 뭐 네. 주변에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집만 많지 뭐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건 부족한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계속 이런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이 네. 옳은 거냐 이것도 좀 우리가 계속 대규모 단지를 지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주변의 공공시설이 제때 못 갖춰지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그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역전세난이 있는 곳도 있다. 네.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세를 내놨는데 네. 사람들이 안 전세를 나- 안 찾는다. 네, 그래서 자꾸 그렇죠. 그 전세값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 예. 그래도 처음에 내놓는 집이 안 나가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전세 입주해 있는데 전세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경우죠. 그럼 계속 거기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쉽게 못 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돈이 있어가지고 빼주면 되는데. 못 빼주는 경우에 이제 고민스럽죠.
주택, 아파트 분양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전세값에 영향을 미치는 때는 입주 때입니다. 입주 때. 사실 분양할 때는 예.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주 시기가 되면 아하. 그때는 이제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전부 집을 샀으면 네. 전세에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전세 살다가 자기 집으로 가면서 전세 물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집을 한 채 있는데 또 사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집을 사서 입주 때가 되면 이제 전세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전세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세가 안 나가는 현상을 역전세난이라고 하는데요. 곳곳에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봄에 네. 세종시에 역전세난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꽤 갔었죠. 여기도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다 그러던데요. 거기는 예. 입주는 잘 되는 모양이에요. 잘 팔리는 모양인데 예. 작년에 이제 역전세난이 있었고요. 예. 올해 지금 눈에 띄는 곳 예를 들면 동탄 이 신도시 같은 데서 이제 네. 역전세난이 좀 있죠. 이 조금이 아니라 꽤 있더라고요.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면 역세권은 인기가 있는데 네. 역세권은 좀 먼 곳이 이제 떨어집니다. 올해 주택 입주가 많은 데는 경기도 외곽 지역이에요. 예. 그런 작은 도시들에서는 예.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당장 4월만 보더라도 네. 4월 입주 물량이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올해는 지금 매달 네. 뭐 사상 최고치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 정도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있었어요. 2018년부터 공급량이 확 늘어나면 네. 아파트 값이 확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네.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수도권이나 네. 서울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겠고 네. 그냥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 될 거고 오히려 지역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주택이 네. 공급이 많다고 해서 집값이 팍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잘 않아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네. 너무 많이 만들어서 안 팔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떨이 처분하죠. 그렇죠. 떨이하죠. 근데 주택은 잘 안 그래요. 주택은 워낙 공급 물량이 많을 때 네. 공급이 안 되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예. 이거는 좀 할인해서 판다. 이런 일은 있지만 예. 이미 팔린 주택을 사람들이 내놓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집값이 예. 떨어지는 건데 그런 경우라면 경제적인 충격이 커서 사람들이 대거 이제 그 강제 경매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집값 하락폭이 크지 다른 경우에는 집값은 하락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 서울의 집값이 특히 강남의 경우에 뉴욕보다 더 집값이 비싸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1구역만 한 지역만 특화돼서 그 지역만 막 엄청난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죠. 이런 양극화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되고 더 이상 이제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시대는 좀 끝내야 되지 않나. 집은 사실 양극화를 꼭 해소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굉장히 명품 주택, 네. 특정 명품 지역에 명품 주택을 비싸게 사서 사는 현상은 곳곳에 있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서 집값이 안 올라오고 안정됐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일본도 보면 도쿄 중심부의 비싼 아파트가 150억 한데요. 물론 와. 굉장히 초고급 아파트인 경우인데요. 예. 그런 것처럼 그 특정 지역의 명품 주택들, 명품 아파트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일반 서민, 보통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정말 10초만 말씀을 보유세 이거 10초에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데 다음 주에 얘기할까요? 다음에 기회내서 얘기하죠. 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보유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시간이 없어 제가 금방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뭐 조세재정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한다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3월인데 못 네. 만들었잖아요. 네. 결국은 올해 세법 개정 때 알겠습니다. 참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